여러분 이 차 아시죠? 벤츠 S클래스. 한국에서 30년 넘게 성공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차입니다. 재벌 총수, 대기업 CEO, 성공한 사업가들이 타는 차. 나 이만큼 됐다는 증표였죠. 그런데 2024년 이 벤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시장에서 벤츠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S클래스입니다. 2023년 9,414대 팔렸던 S클래스가 2024년엔 4,678대, 무려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마이바흐는 어떨까요? 거의 안 팔립니다. 억 단위 넘는 최고급 세단이 한국에서 외면받고 있는 거죠. 같은 시기 벤츠의 라이벌 BMW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0년간 벤츠만 타면 성공한 거야 라고 믿어왔던 한국 소비자들이 갑자기 등을 돌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벤츠의 몰락,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벤츠 추락의 시작은 202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죠.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겁니다. 겉으로는 탈세 방지가 목적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 개인이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막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벤츠한테는 치명타였습니다. 왜냐고요?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고급 차들은 대부분 법인 명의로 팔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2억짜리 S클래스를 개인 돈으로 사면 세금 떼고 나면 3억 가까이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사면 회사 비용 처리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S클래스의 80에서 90%가 법인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저 차 봐, 연두색 번호판이네. 법인차로 세금 빼먹는 거 아냐?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공한 CEO의 차에서 편법 쓰는 사장님 차로요. 결과는 S클래스 판매량 반토막, 즉 9,414대에서 4,678대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바흐는 사실상 판매 중단 수준이 됐고요. 30년간 벤츠를 먹여 살렸던 한국의 법인 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BMW, 아우디도 고가차 파는데 왜 벤츠만 망했어? 좋은 질문입니다. BMW나 아우디는 개인 고객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BMW는 달리기 좋아하는 운전자들이 개인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벤츠 S클래스는 거의 법인 전용 차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단 하나의 정책 변화가 벤츠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박살낸 겁니다. 법인차 시장이 무너지자 벤츠는 개인 고객을 공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벤츠는 너무 오랫동안 법인 고객만 상대해 왔습니다. 법인 고객은 세금 혜택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차가 좀 비싸도 옵션이 좀 없어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개인 고객은 다릅니다. 자기 돈 주고 사는데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 개인 고객들이 벤츠를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억짜리 차의 기본 옵션이 이것밖에 없어? 벤츠는 옵션을 극도로 쪼개서 팔았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벤츠는 전부 추가 옵션으로 만들어 놨죠? 더 황당한 건 구동 모델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차에 장착돼 있습니다. 뒷바퀴 조향 장치, 여기저기 센서들 전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쓰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잠가놨거든요. 연간 구독료 내면 활성화해드립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미 내 채 달려있는 기능을 왜 돈 더 내고 써야 돼?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거냐? 같은 가격대의 BMW는, 제네시스는 이 기본 옵션이 훨씬 풍부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이게 다 기본이라는 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죠.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한국 소비자들에게 통할 리가 없었죠. 법인 고객들은 세금 때문에 참았지만 개인 고객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제네시스 사지, BMW 사지, 왜 벤츠를 사? 옵션 장사로 단기 수익을 올리려던 벤츠의 전략이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일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EQE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87대가 완전히 전소됐고 780여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약 일주일간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전기차 화재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화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벤츠코리아의 대응이었죠. 사고 직후
벤츠코리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배터리 제조사 문제입니다. 충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피해 보상에도 소극적이었어요. 차 주인에게는 보상했지만 다른 차량 피해자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발빼기 바빴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100년 독일 기술력은 어디 갔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벤츠가 이래? 벤츠는 100년 넘게 안전을 브랜드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최초의 에어백, 최초의 ABS, 최초의 충돌 회피 시스템, 전부 벤츠가 만들었죠. 그런데 2024년 한국에서 벤츠는 안전보다 책임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시기 BMW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차량을 먼저 점검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죠. 벤츠와 BMW 둘 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위기 대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BMW는 신뢰를 지켰고 벤츠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안전 신화가 단 한 번의 사고 대응으로 무너진 겁니다. 청라 화재 사고 이후 한국 소비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벤츠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만든 거야? 답은 중국이었습니다.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과 파라시스 제품이었죠. 독일 명품 자동차를 샀는데 핵심 부품이 중국산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 다 중국산 아니야? 맞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8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테슬라도 중국산 배터리 씁니다. 하지만 벤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벤츠는 독일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왔거든요. 네, 독일에서 만들어서 비싸요. 독일 기술력이 들어가서 비싸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벤츠의 최대 주주가 누굴까요? 중국 베이징차 9.98%, 2대 주주는 중국 지리자동차 관계사 9.69%, 중국 자본이 벤츠 지분의 약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벤츠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한국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독일 차가 맞나? 독일 차라고 프리미엄 가격 받는 게 맞나? 벤츠가 독일 정체성으로 정당화하던 프리미엄 가격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물론 경영권은 여전히 유럽 기관 투자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경영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지는 바뀌었습니다. 순수 독일 브랜드에서 중국 자본이 섞인 브랜드로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그 이미지가 흔들리면 브랜드 가치가 무너집니다. 2024년 한국에서 벤츠에게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벤츠는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 뜯어갈 시장이었습니다. 벤츠는 한국에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2024년 청라 R&D 센터를 하나 만들긴 했지만 규모가 작아요. 본격적인 연구개발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 조사용 정도죠. 반면 BMW는 완전히 다릅니다. BMW는 2018년 인천에 950억 원을 들여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부품 물류 센터에는 1,300억 원을 투자했죠. 더 놀라운 건 부품 구매액입니다. BMW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기업들로부터 37조 원어치 부품을 샀습니다. BMW는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봤습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본 거죠. 벤츠는 한국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시장으로만 봤습니다. 이 차이가 2024년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자 벤츠는 실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벤츠는 한국에서 뭘 했을까요?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딜러들에게 압박을 넣었죠. 목표 못 채우면 페널티다. 결과는 공격적인 할인이었습니다. 벤츠 딜러들이 가격을 마구 깎기 시작했어요. 1,000만 원 할인, 2,000만 원 할인, 심지어 3,000만 원 할인까지 나왔습니다. 네, 프리미엄 브랜드가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린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벤츠가 왜 이렇게 싸게 팔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할인받고 사면 나중에 중고차 값도 폭락하겠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벤츠는 단기 수익에 집착했습니다. 올해 실적 채워야 해. 한국에서라도 팔아야 해. 하지만 그 결과는 장기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BMW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죠. 2024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BMW는 수입차 1위,
벤츠는 추락. 2024년 한국 수입차 시장 1위는 BMW였습니다.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왜 BMW는 성공하고 벤츠는 실패했을까요? 핵심은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BMW는 한국을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봤습니다. 950억 원의 드라이빙 센터, 1,300억 원의 물류 센터, 37조 원의 부품 구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간다는 메시지였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걸 느꼈습니다. BMW는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단순히 차 팔러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시장을 생각하는구나. 실제로 BMW는 한국 소비자 맞춤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넣었어요. 뒷좌석 편의 기능, 공기청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벤츠는 글로벌 표준 사양만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독일 본사 기준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리콜 대응도 달랐습니다. BMW는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했습니다. 벤츠는 청라 화재에서 봤듯이 책임 회피부터 했죠.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대응도 달랐습니다. 벤츠는 법인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S클래스의 80에서 90%가 법인이었으니까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BMW는 애초에 개인 고객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법인 고객도 있었지만 개인 고객들도 많았어요.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니아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두색 번호판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출발선,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BMW는 관계 구축을 했고 벤츠는 팔고 끝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 시장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벤츠의 위기는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프리미엄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에서 프리미엄은 명확했습니다. 비싸면 프리미엄, 외제차면 프리미엄, 벤츠면 프리미엄, 특히 벤츠는 내가 성공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벤츠 타면은 사람들이 와, 돈 많이 버셨나 보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MZ세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싸다고 프리미엄이야? 옵션 장사하는 게 프리미엄이야? 사고 나면 책임 회피하는 게 프리미엄이야? 연두색 번호판 달고 다니는 게 성공이야? MZ세대가 생각하는 프리미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네시스를 볼까요? 디자인이 뛰어납니다. 기술력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있습니다. 벤츠보다 훨씬 싼 값에 더 많은 옵션을 줍니다. 테슬라는 혁신의 상징입니다. 전기차 기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미래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BMW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존중하고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위기 때 책임을 집니다. MZ세대는 이런 브랜드들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벤츠는 비싸기만 한 차, 과거의 상징, 기득권의 차, 연두색 번호판은 단지 계기였을 뿐입니다. 벤츠의 오만함, 옵션 장사, 안전 불감증, 중국 의존, 한국 시장 홀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됐고 2024년 폭발한 겁니다. 벤츠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뭘 바꿔야 할까요? 첫째, 소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해야 해요. 둘째, 옵션 장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자,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려면 프리미엄 가치를 줘야죠. 셋째,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고 빠르게 보상해야 해요. 넷째, 한국 시장에 진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BMW처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벤츠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벤츠는 100년 넘게 우리는 최고야 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그 자부심이 2024년 한국에서는 오만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파워만으로 팔렸습니다. 우리는 유명 브랜드야.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 하지만 2024년, 특히 한국 같은 성숙한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똑똑해졌습니다. 꼼꼼히 비교하고 SNS로 정보를 공유하고 브랜드의 진정성을 따집니다. 프리미엄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비싸면 프리미엄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프리미엄입니다. 유명하면 프리미엄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프리미엄입니다. 과거의 명성만으로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현재의 혁신이 프리미엄입니다. 벤츠의 몰락은 이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BMW와 제네시스와 테슬라의 성공은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건 단순히 다른 차가 아닙니다.
다른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2024년 벤츠가 한국에서 배운 값비싼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